지난 금요일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일부 신흥국들의 금융위기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동안 우려되었던 증시 거품이 본격적으로 붕괴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니죠. 글로벌 주요 국가의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신흥국 금융위기설에 대한 판단과 함께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주요 국가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다시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 기자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는 일단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비교적 많이 떨어졌죠. 네. 하루에 300포인트, 318포인트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최근에 아마 시청자분이나 투자자분께서는 이렇게 300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상황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네. 더더구나 작년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작년만큼은 해외 증시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되어 왔었는데요. 지금 그리면 하루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죠? 네, 하루 그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작년 이후서부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최근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많이 떨어졌죠. 네. 유럽 증시도 한 2% 내외 정도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빅스 지수, 소위 공포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리셨던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를 어디서 먼저 찾을 것이냐. 네. 아르헨티나 통화 가치에서 떨어져서 미국 증시가 붕괴된 거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거품 우려가 제기돼서 사실 아시아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진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인과관계는 미국 쪽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마진콜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테이퍼링에 따라서 신흥국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는 속에서 사실 자금 이탈을 더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통화 가치를 비롯한 이런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미국 증시의 거품 논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예. 그리고 이 아시아 국가들 비롯한 신흥국들이 자금 이익 과정에서 사실상 통화의 고평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외화의 건전국이니 불건전국이니 또 지난주에도 금융 스트레스 지수 가지고 고스트레스국이니 저스트레스국이니 몇 차례 걸쳐서 이게 언젠간 한번 이게 아마 상당국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신흥국별로 상당히 차별화되더라도 외화의 불건전국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스트레스국은 자본의 유입 과정에서 자국의 경제권에 비해서 고평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계기로 해서 이러한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선진국 증시의 거품 붕괴 문제, 그 다음에 신흥국의 자금 유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통화의 고평가 문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정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시 거품 말씀이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많이 이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수준이다, 거품이다 이런 논쟁 속에서도 거품이다라는 쪽에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아마 제가 2012년 8월부터 빌리 그로스와 워렌 버핏 간의 논쟁 이런 것을 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 거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따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전해드릴 때는 거품 논쟁 그 자체가 이렇던 것을 투자자 입장에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012년 8월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특정 계기가 있으면 그 거품이 이 붕괴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붐 앤 버스터 이론 해서 거품은 항상 붕괴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3차에 걸쳐서 빌 그로스와 워렌 버핏, 그 다음에 루비니와 마크 파버, 그리고 제레미 시겔과 로버트 슐러 이렇게 했었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요. 시장은 작년에 4분기 이후부터 소위 우리가 한번 정각하였으면 5가지 징후, 퍼가 24배로 1996년 비성찰 과열 당시에 논쟁 당시에 그때와 비슷하다. 그리고 루비니 같은 이런 비관론자들이 주식을 낙관적으로 얘기한다. 그리고 모두가 채권 투자를 꺼린다.
채권 투자를 꺼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IPO 쪽에 자금 조달 창구로 집중된다. 대인들은 뒤늦게 단타 레버리지 투자를 집중한다. 이것이 전형적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품 징후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특정 계기가 되면 이렇게 붕괴가 되는데요. 사실 그런 환경에서 미국 증시의 본격적인 조정론도 간헐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증시에 거품이 끼어 있다면 조정을 위한 계기를 분명 찾지 않겠습니까? 그 계기를 이번에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일부 신흥국에서 금융 위기 우려가 제기된 것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외화의 불건전국에 대해서 신흥국별로 외환보유고 사안과 경상수지 내역을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드렸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런 국가들의 그 고평가 문제라든가 미국 증시의 거품 문제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거품이 붕괴되는데요. 우리 부맨드 버스 이론, 즉 거품과 거품 붕괴 이론의 전형적인 저희들이 배울 땐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거품을 그냥 해쓰지 않고는 그냥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얘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되는데요. 우리가 외화 불건전국이라든가 고스트레이크 속에서도 아르헨티나 국가를 꼭 넣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뉴 프론티어 마켓. 지난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뉴 프론티어 마켓의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주목해라 하면서 밑변의 그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중남미를 딱 절반을 나눌 때 동부 중남미, 요건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해당된다. 그리고 서부 중남미 하면 칠레라든가 베네수엘라라든가 그 다음에 페루 그리고 콜롬비아. 근데 칠레는 빼고 장기 집권자들이 뒤늦게 했던 이런 국가들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 지금은 서부 중남미가 괜찮고 동부 중남미들은 안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국가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 통제예요. 외환 통제하면 어떻게 되냐? 자금 이탈 되느냐? 네. 자금 이탈이 통제가 됩니다는 그 유사적인 행태. 요건 이제 quasi market ac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전문적으로 이제 저희들처럼 국제금융을 전공한 사람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유사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블랙 마켓 암시장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의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런 자금을 원래는 블랙 달러라고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블랙 달러가 검은 이런 의미에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뭐 먼데이 이런 표현을 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블루 달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지금 블랙 마켓에 속해 있는 블루 달러가 지금 한 340억 달러 되는데 반해서 사실 아르헨티나의 외환 보유고는 공식 발표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과거 그 김영삼 정부 때도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외환 보유고가 300억 달러 되는데 실제로 뜯어보면은 다른 데 투자하고 가용 외환 보유고는 한 39억 정도인가요? 계획 기울은 36억 달러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지금 294억 달러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시사를 보면 시청자 여러분 블루 달러가 340억 달러다. 외환 보유고가 294억 달러.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환투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사실 이런 그 사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되었고요. 우리가 보면은 원달러 환율 문제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1,050원대 밑으로 떨어지니까 대부분 예측 기관들이 작년 연초와 마찬가지로 1,000원 밑으로 갈 것이다. 950원 전망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사실 그런 전망은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국내 외환시장도 외화 건전기에 속합니다는 벌써부터 신흥국의 여파를 받아서 외화가 지금 원달러이 1,080원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 집값은 대부분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하단으로는 1,95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이거 다 붕괴됐죠? 이런 것이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불안감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이 역으로 미쳤을 때는 얼마나 큰 미치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르헨티나의 블루 달러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금 외환 시장에서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달러당 8페소 내외에서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암 시장에서는 1달러에 13페소 그 괴리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부 신흥국들 참 걱정인데 우려되고 있는 것이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은 신흥국의 금융 위기에 대한 발생 가능성 이 부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전염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이 측면을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사태가 이렇게 처지면 일부 이제 사람들이 이론적 근거가 적은 사람들이 1997년 상황을 동시에 예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태가 문제지면 바로 다른 신흥국가에 전염돼서 신흥국의 그 통화 위기로 이렇게 또 혹시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구조병에 동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태국의 바하토아의 위기가 전부 동일한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 전부 전파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 사건은 양적 위기 과정에서 자금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화 캐시플로우를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신흥국도 똑같은 신흥국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화의 캐시플로우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다른 국가에 전파하는 정도는 신흥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1997년 것처럼 이렇게 공통적인 크라이스 문제는 봉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청자분들 기획이 있으셨을 겁니다. 네. 신흥국의 세 가지 분류로 보면 외환보유고라든가 경상수지, 스트레스 정도를 이렇게 보면 사실 외화가 건전한 국가 어디냐 하면 한국, 멕시코, 중국, 대만 이런 국가가 나온다. 근데 외화 불건전 국가는 어떠냐?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태국,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되겠거든요. 근데 뭐든지 인생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겹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초에 그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외화 불건전으로는 주목해야 된다. 왜냐? 테이퍼링에 따른 충격 정도에 따라서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이들 국가들은 전부 선거가 예정돼 있다. 그리고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이제 집권당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으냐? 높다. 왜냐? 부정부패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정부패에 시달려서 집권당이 교체가 되면 야당이 확실하게 국민을 잡아줄 수 있는 지지층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카오스 문제에 봉착한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도 이게 문제가 딱 터졌는데 왜 이렇게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갑작스럽게 떨어질까? 그리고 아르헨티나 통화치가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주간에 20포인트 폭락할까? 예. 하는 문제는 사실 그러한 사태가 그러한 삼재가 끼일 수 있는 상황들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삼재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딱 특정 사건가 딱 터지면 초기에는 과민한 반응을 일으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초기에 과민한 반응을 일으켜서 일부 사람들이 그동안 얘기를 하지 않고 증시 낙관을 얘기했다가 또 이 상황이 닥쳐서는 모든 신흥국들이 또 문제가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참 잘못됐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흥국별로 왜 차별가 중요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이런 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1997년에 아시아 외환 위기와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들이 네,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자, 이 중심에 이 미국의 양적 완화, 테이퍼링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테이퍼링을 미국 연준에서 결정하게 된 것도 그한 어떤 거품 논쟁도 어느 정도 인식을 좀 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또 테이퍼링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시각이 월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사실 그 미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통화치가에 따라서 사실 아르헨티나 통화치는 테이퍼링의 역풍을 맞을 수 미국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버스 스프리 오버 이펙트다 하면 테이퍼링 추진에 따라서 가장 우려가 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신흥국이 되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금 유입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위의 부담을 개선시키지 않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신흥국에 전가시켜 놨으니까 이제 거꾸로 테이퍼링을 추진한다 하면 이 부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리버스 스프리 오버 이펙트입니다. 현호섭 부총리가 아마 이 용어를 써서 아마 그동안 그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이런 소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제2의 그 1990년대에 너무 성급한 그 출구 전략에 따라서 미국 경제를 이렇게 망쳐놨던 이런 낙인 효과가 같이 겹쳐서 벌써부터 이런 제2의 에클리시 신화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테이퍼링 보면 이것도 양적 완화 정책처럼 경제 안정 대책입니다. 그죠? 그렇죠. 테이퍼링. 자산분의 거품을 좀 해소한다든가 이래서 경제 안정 대책이다. 테이퍼링은 반드시 시청자분은 미국 경제의 또 다른 경제 안정 대책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그 거품이 좀 조정되는 국면, 그다음에 신흥국 통화가치의 고평가가 해소되는 측면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일단은 거품 해소, 고평가 해소 하는 것은 반드시 거품은 해소돼야 되니까 이 긍정적 측면을 인식한다면 테이퍼링 추진에 따라서 사실 바람직한 의도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사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죠. 그죠? 테이퍼링이 경기 안정 대책이니까. 그렇지만 초기의 반응 정도, 지금 반응 정도가 지속이 된다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대해서 보면 주가 폭락, 그 다음에 엔티브럴 스펙트, 역자산 효과에 따라서 경기 둔화된다면 오히려 테이퍼링이 사실 부정적 측면, 후폭풍이 더 부각되다 보니까 예. 부정적 측면이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의 그 사태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부정적 측면이 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말씀드릴 것은 테이퍼링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할까 부정적으로 해석할까 오늘 28일 날 미 연준에서 예. 어느 정도는 판가름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상적으로 되돌론 요차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지금 금융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다 보니까 말씀대로 이번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가 상당히 지금 관심 있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 그 우려가 더 사실 부추기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번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연준도 의식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 하는 당연히 부분입니다. 의식하겠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너무 가만한 보름을 보인다 하는 것은 FRB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그동안 테이퍼링 추진을 반대했던 사람들 쪽에서 강하게 의기를 제기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인데 테이퍼링 추진에 의해서 경기를 망치게 되면 테이퍼링은 너무 성급하게 추진했다 하는 결론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외신이 전해주는 사람들 중에요. 외신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자 28일, 29일 날 연준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100억 달러 줄였다. 28일 또 줄인다. 네. 그럼 200달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속도로 본다면 연내 850억 달러 마무리하겠다 하는 속도로 그동안 많이들 외신에서 얘기해왔는데요. 이렇게 가민한 반응을 보이면 어떠냐. 테이퍼링은 경기 안정 대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속도를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테이퍼링 이런 속도는 좀 조율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더더구나 이번 연준회의가 버냉키 의장이 마지막 회의고 제넷 앨런이 이번 주말부터 사실 미국의 그 FRB 의장을 맡게 됩니다. 네. 이런 교체기에서 보면 분명히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 주 초에 미국 증시를 비롯한 신흥국의 특히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28, 29일 날 이렇게 연준회의 결과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이 지난해 이 테이퍼링을 결정하면서도 또 연준에서 한 얘기가 상황에 따라서는 또 오히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건 여건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단서를 또 달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그렇다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를 따라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작년에 올해 이렇게 주가를 예측할 때는 뒤늦은 낙한돈들이 많았죠.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2,500까지 가고 하단은 1,950m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는 사실 이런 모습이 지금 다른 상황과 전개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작년에 10월 이후서부터 앞으로 증시는 나이프 엣지 시어리, 칼날이를 갖는 국면이 될 것이다 하는 아주 헤롯 도마의 성장이라서 보면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과 적정 성장률이 같이 이렇게 칼라리를 딱 이렇게 갈 때에 성장이 된다 하는 그런 아주 헤롯 도마 이론을 빌어서 앞으로 증시는 증시 낙관론이 국내 증권사로부터 제기되지만 사실 지금의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면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경기와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실적과 유동성 측면이 서로 이렇게 딱 삼박자가 맞춰야지 이제 앞으로는 간다. 그동안은 미국의 주가는 유동성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지난해 말까지 해외 증시가 상당히 좋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국내 증권사의 올해 2,500까지 전망하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연초에도 공감하는 시각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1월 효과 이렇게 얘기했던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이렇게 칼날이를 가다가 탁 떨어지면 상처가 많이 나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30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아르헨티나 통화 가치가 하루 만에 14% 폭락하고 하면 네. 이게 상처가 크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반드시 아시는 것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것은 언젠가부터 채권 시장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하는 것을 정책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경기적인 측면의 정책 대전환, 네. 경기적 측면에서 대전환,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전환. 경기적 측면에서는 저성장에서 중성장이라든가 고성장 쪽으로 대전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양적으로 정책에서 테이퍼로 대전환, 자금 이동에서는 신흥교에 자금 유입됐던 것이 자금 이탈의 대전환, 주도 산업에 있어서 IT에서 제조업의 대전환, 이게 대전환의 의미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일부 사람들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대전환 이런 의미인데 그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뒤늦은 낙관들을 영합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네.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시청자께서 왜 이렇게 초치를 이렇게 낙관단 단가에서 주가가 가는 것은 왜 이렇게 초치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사실 저도 주가가 가길 바라죠.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가능성과 손실이 낼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쪽에 더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바로 손실을 낼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네. 개인이 안정적으로 재산을 불려간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나거든요. 네. 수익 내 측면과 염두에 둬서 일부 금융사 염두에 둬서 당신 이렇게 해서 이거 부분이 수익 내는데 오시오 하면서 딱 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재테크 사정 보면 그동안 잘 가다가 1997년 외환위기 때 혹성하고 그동안 잘 하시다가 9/11 사건 때 폭삭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잘 하시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에 폭삭하시고 그래서 애만 쓰시지 재산 증식이 안 되는 네.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화 불건적에서 나타나는 과민한 반응은 당연하다. 근데 오늘을 기점에서 또 이렇게 이 사태를 부풀려서 네. 다른 신흥국도 전부 점령한다. 이런 시각을 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다면 공감할 수 있어도 엊그제까지 떠들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돈의 힘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자산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펀더멘탈이 올라가면 사실상 이게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데 하한폭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힘에서 올라가면 언제든지 칼날에서 떨어지면 큰 상처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주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뭐든지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또 진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잘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